자, 오늘 수업은 144페이지. 제2절의 MBO를 갖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목표의 일반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오늘은 그 행정 목표 가운데 두 번째 절 목표 관리에 관한 내용을 갖고 일단은 수업이 시발됩니다. 일단은 목표 관리는 출제 빈출 B급이에요. 사실 200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 9년도, 그 1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출제에 나왔던 것이 바로 MBO인데 그 이후에 출제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돼가지고 지금 B급에서 C급 정도 보시고 내용을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B급이나 C급 정도 된다 하더라도 출제 빈출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출제 포인트에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일단 MBO의 특징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고, 두 번째 MBO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뭐가 있고 단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MBO PPBS와의 관계.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번째 PPBS를 보통 계획 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나중에 예산 제도를 배워야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뒤로 미뤄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발달을 보자. MBO 자체는 1950년대 초반에 피터 드라커, 미래학자죠. 뭐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사람들 피터 드라커고, 드라커는 뭐 21세기의 사회를 지식사회라고 명명한 사람이 바로 피터 드라커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MBO에 관련된 내용을 최초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글라스 맥거리고 리커트에 의해서 이론적 숙성,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73년도 닉슨 정부 때 정부의 예산 제도로 채택 시행된 것, 지금 배우고 있는 MB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BO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목표예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쓰고 있는 목표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goal, purpose, 뭐 objective, aim,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근데 크게 행정학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목표를 갖고 목표의 성격을 양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goal하고 또 하나 objective. 자, 둘 다 목표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상단의 goal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하단의 objective하고 비교해 볼 때 보다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목표, 이걸 뭐 질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설정 추구하는 목표, 특정한 조직이나 개인이 추구하는 아울러 미래의 바람직스러운 상태, 그걸 보통 이제 골이 계기하고, 하단의 오브젝티브는 상단의 골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목표예요. 이걸 질적인 목표고 이것은 양적인 목표. 여러분, 양적인 목표란 말은 계량화할 수 있다 그 표현이야. 그리고 뭡니까? 단기간에 걸쳐서 설정하는 목표, 그걸 단기 목표라고 그러죠. 아울러 다수의 합의, 이를 토대로 설정된 목표를 오브젝티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MBO 영어 나온 거 보세요. MBO 보시면 매니지먼트 바이, 그 다음 나온 게 목표가 오브젝티브가 나오고 있을 거야. 요거지. 하단에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계량화된 목표. 계량화, 숫자로 표시한다 그 표현이야. 단기간에 설정한 목표, 다수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갖고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 MBO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성격을 잘 알면은 전체 내용의 약 40%에서 50%는 가져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보자 여러분들. 구체적, 사실적, 계량적, 단기,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설정된 목표를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오브젝티브다라고 공부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통 MBO 갖고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은 다름 아닌 영업소야. 뭐 자동차 영업을 한다, 보험 영업을 한다, 정수기 영업을 한다. 영업소의 권리 전략의 한 90% 정도는 MBO 방식 갖고 조직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영업소 자체의 예정을 들어서 MBO의 성향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2021년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해 보자. 여기는 뭐랄까 르노, 삼성자동차, 부평 영업소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여기서 강연한 선생은 영업소의 소장이고 여러분들 영업소의 영업사원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기업체나 정부 조직은 12월 31일 날 뭐를 거행하냐? 일반적으로 종무식을 거행하죠. 종무식. 1년 동안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종무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종무식이 거행되는 현장이라고 가정해 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1년 동안 가장 실적이 좋은 영업소 사원을 뽑아서 올해 이 자동차 왕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상금과 포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소는 팀 단위의 활동을 굉장히 중시하죠. 왜 그러냐면은 팀장의 실적이라 영업소장의 인사고과나 실적은 팀원이나 영업소 사원들 실적에 의해서 평가가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장 실적이 좋은 한 팀을 선발해가지고 똑같이 포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자, 우리가 2021년도에 설정한 목표가 SM자동차 300대 판매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310대나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김에 2022년도 우리 영업소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년도 400대가 어떨까요? 하고 소장 의견을 먼저 제시해. 이건 이제 각각 영업소의 사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목표를 조정하겠죠. 그러니까 1팀에 여러분들 미스터 박이 손을 들고 하는 얘기가 요새 경기 자체가 굉장히 침체가 됐고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내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거 정도 310대 정도로 그냥 내년도 목표를 설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의 미스리가 무슨 얘기냐? 경기가 바닥을 쳤다. 경기가 활성화되겠고 팬데믹이라는 유행도 내가 볼 때는 12월 21년도 초 되면 다 종식될 거다.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350대 하자고 얘기합니다. 4팀의 여러분들 미스터체 자체는 370대를 얘기하고 이렇게 상관과 부하의 공동의 합의를 토대로 설정된 목표가 예를 들어서 350대의 목표가 설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목표는 상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게야 상관과 부하 구성원의 공동의 합의야. 이건 공동의 합의에 의해서 설정된 목표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 목표는 계량화, 수치로 표시한 목표야, 질적인 목표야. 수치로 표시했잖아. 그걸 계량적인 목표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년 이하의 목표를 단기 목표라 그래. 이 목표는 단기 목표야, 장기 목표야. 단기 목표지. 자, 아까 제가 두 가지 목표 형태 비교했죠. 골과 오브젝티브. 자, 오브젝티브는 보다 구체화되고 사실적이고 계량적이고 다수의 합의, 단기간에 설정된 목표라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 설정됐어요. 자, 그러면 350대 목표가 설정됐다. 그럼 이제 각 팀의 목표가 할당되는데 5개 팀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팀별로 하나, 둘, 셋, 넷, 5개. 자, 70대가 설정되겠죠. 자, 내가 1팀의 팀장이고 여러분들 1팀의 팀원들이야. 그래서 먼저 미스리한테 물어본다고. 미스리, 올해 10대 판매했는데 내년도 끝 벌려서 15대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미스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정을 얘기할까 안 할까? 하겠죠. 제 나이가 벌써 35이고 올해는 무조건 시집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나를 판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결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올해 순으로 10대만 그냥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부하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도 상관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게야 부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야. 부하의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도 상관과 부하가 합의하여 부하들의 목표가 설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여간 설정됐어. 이제 2022년 1월 2일 친정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8시 반까지 영업소 사원들은 영업소에 출근합니다. 출근 후에 도장을 찍고 시무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별로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하자, 화이팅 하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구성원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 다음에 모든 영업소마다 벽면에 이게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여기 뭐 김말자, 노무현도 나오고, 또 누구 나옵니까? 문재인도 나오고, 또 여기 박근혜도 나오고 쭉 나와. 자, 내가 여러분은 노무현이라고 가지고 보자. 내가 1월 달에 설정한 목표가 SM 자동차 5대 판매를 목표로 설정했어. 근데 1월 30일 날 내가 달성한 것은 3대밖에 달성 못했어. 그럼 어떡하냐? 야, 이번 달 내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 못했네. 다음 달은 초과 달성해야 되겠다. 분발해서. 이 말은 중간 평가한다란다. 중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또 하나, 영업소 사원들은 매주마다 중간 실적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팀장한테 여러분들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판매한 게 몇 대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몇 가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팀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럼 팀장은 이걸 받아가지고 팀의 실적을 매주마다 영업소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영업소는 매달 영업소 전체 실적을 본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MBO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MBO의 개념 이제 봅시다. 개념 MBO란 조직 상하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를 토대로 아까 영업소의 소장과 부하들의 공동의 합의와 참여를 토대로 영업소의 목표, 조직의 목표가 설정됐죠. 상하 구성원 합의에 의하여 부하들 개개인의 목표가 설정부가 되지. 부하들 각자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직접 직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관리기법을 MB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BO 자체는 뭐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어렵진 않을 게야. 영업소의 관리 전략을 생각해서 MBO를 이해해 두자. 자, 특징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할 때 상관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부하들이 참여해서 함께 합의야. 참여해서 합의에 설정됐죠. 그리고 각각의 목표는 부하들이 각자 권한 갖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참여적, 분권적 관리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온 게 결과지향적인 계량적인 목표. 아까 오브젝티브 기억나죠? 계량화된 목표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달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설정한 목표가 30대. 그럼 30대 달성, 그 결과를 평가하는 거지 30대를 어떤 식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아는지 그런 걸 안 타죠. 결과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지향적인 계량화된 목표고, 그 세 번째, 아까 영업소는 팀워크를 중시한다란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과 팀워크를 중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네 번째, 아까 중간 평가해서 완료시켰죠. 자, 여기 보자. 아까 350대 목표는 아까 이런 얘기했죠. 2021년도 310대를 달성했다. 여기에 근거하여 내년도의 목표가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의 결과가 환류가 돼가지고 이 목표 설정에 반영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래서 환류를 중시한다.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자, 영업소의 사원들은 누가 시켜서 일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죠. 이렇게 능동적, 자발적 인간을 우리는 Y 이론적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Y 이론적 인간관. 그리고 Z 이론은 여러분들 타인한테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Z 이론적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타인한테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Z 이론적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Y 이론적 인간관, Z 이론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는 것 MB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목표 관리의 절차를 보자. 잘 먼저 영업소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고 부하의 목표를 설정해서 안 했어요. 했죠? 두 번째, 업무 수행하고 아까 중간 평가 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세 번째, 최종 결과 검토 평가 그리고 환류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내년도 목표 설정에 반영을 해야 하네. 그걸 환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MBO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자.
첫 번째 나온 거 볼까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하들이 권한 갖고 참여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분권적 참여성을 강조하고 부하들의 이견이 반영이 된 게 안 된 거죠. 이게 부하의 이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직의 인간화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조직의 인간화를 통한 조직 발전에 기여한 거 MBO고. 자, 여러분들 개인의 목표가 달성됐으면 그만큼 조직 목표 달성에 이바지해야 하네. 이바지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일치시킨다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일치를 조화, 통합 같은 말이야. 일치 이코로 조화, 통합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출제 이론이야. 지금 얘기한 일치, 조화, 통합을 뭘로 바꿔? 대립, 분리. 그럼 틀리지. 그래 안 그래? 대립, 분리가 아니죠. 일치, 조화, 통합이야. 객관식 문제는 제가 말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목표 달성에 집중을 시켜 안 시켜? 시키죠. 이게 효과성과 생산성에 기여한다 그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 나온 거 보자. 조직의 민주화와 아까 목표를 설정할 때 부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게 안 된 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체가 부하들 사기앙행에도 기여하고 위아래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하네. 하죠. 위 상하 간의 의사소통, 그걸 수직적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 여러분들 명령 지시가 아니라 수직적 의사 전달, 위아래가 소통을 원활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수직적에다 화살표 놓고 상하간, 상하간, 수직적에다가 상하간 그럼 이야기 쓸게요. 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상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상관과 부하 구성원의 공동의 합의야. 공동의 합의죠. 그러면 본인의 의견이 반영됐으니까 아무리 목표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이를 수락한다란다. 한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책임 수락을 가능케 하며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자율적인 팀워크를 통한 팀워크 강화와 능력 발전에 기여하겠고, 일곱 번째 분권적 참여적 관리를 통한 그다음 나온 거 보자. 지나친 직권성과 일방성을 지닌 관료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할 수 있다. 자, 관료제 그러면 요 계층제 구조 아니야? 꼭대기 한 사람, 1인지야 만인지상의 조직 구조야. 꼭대기 한 사람. 그럼 이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이 돼야 한다. 이게 집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죠. 이게 일방이야. 일방. 그래서 우리가 방금 MBO 자체를 얘기했던 아까 얘기한 식으로 분권적 조직관리, 참여적 관리를 특징으로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이것을 여기에 도입함으로써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 자체를 제거하거나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7번에 관한 표현입니다. 7번에 관한 표현. 8번 중간평가 완료, 최종 결과 검토평가 완료했죠. 그 완료를 통한 약점의 신속과 발견 보완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내용 나온 거 보자. 자, 이 정부 관리에 MBO를 도입할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자, MBO에서 요구하는 목표는 제가 오브젝티브라고 얘기했어요. 구체화되고 계량화되고 명확한 목표. 근데 행정이 달성 추구하는 목표는 대부분 목표의 성격이 계량화된 목표가 아니라 초상적인 질적인 목표야. 공익을 구현한다, 정의사회에 구현한다, 부패 방지에 기여한다, 국민복지 실현한다. 이거 다 지금 얘기한 추상적인 목표죠. 그럼 여러분들 공익을 300만 원어치 구현할까? 아니야. 이번 달에는 200만 원어치만 구현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어렵잖아. MBO는 모든 목표를 계량화된 숫자로 표시해야 되는데 행정의 설정 추구하는 목표는 목표의 성격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추상적인 목표가 너무 많아. 그래서 MBO가 요구하듯 명확한 목표 설정이 쉽다 어렵다고 비판을 받죠. 옆에 같은 말이야. 사기업에 비하여 공공성, 공익성이 강하기에 계량화된 목표 설정 어렵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결과를 지나치게. 자, 예를 들어보자. MBO는 지금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만을 중시한다고 아까 얘기 해설했어요. 했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아마 친척이나 어머님, 아버님, 친구분 가운데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럼 와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좀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들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좀 아쉬운 표정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선생님 집사람 친구 되는 양반이 유치원 선생님을 하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그만두고 삼성생명 보험을 해. 얼마 전에. 그래서 전화가 왔다길래 뭐 하나 좀 들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손보험 알죠? 근데 애들 거 실손보험 2개 들어줬거든. 근데 계속 또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우리 보험 더 이상 들 나이도 아니고 들 거 다 들어라다 힘들다고 하니까 좀 섭섭한 이렇게 말들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MBO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목표는 목표 달성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라 절차적인 걸 안 따져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목표 달성만이 중요한 거지 그 수단이나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좀 좋다 안 좋다 안 따져 여러분들. 그게 그 편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목표 달성 수단을 정당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밑에 계량화된 양적인 목표만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질적인 목표를 경시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겠죠. 기업에서 만들어진 MBO 자체를 행정에 도입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러분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윤 추구 아니야. 근데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야, 공익이야. 공익이죠. 그럼 이윤을 추구하는 MBO를 정부에 도입할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고 삐그덕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보시면은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에 도입하는 경우에 이념적 갈등이 수반될 위험성이다. 맞지 않고 삐그덕거리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5번에 하루에 목표를 설정할 때 상관과 부하 구성원의 공동의 합의를 토대로 한 목표 설정. 이때는 여러분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매주마다 중간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류 작성 시 업무 부담이 크다고 하는 단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6번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아까 350대의 목표 자체를 영업소의 목표로 설정해서 그럼 이 목표는 1년 동안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1년 동안. 왜 그러냐? 이 목표를 바꿔버리면은 팀의 목표, 부하의 목표가 또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전체 영업소 목표 자체는 1년 동안 고정되어 있어야 돼. 근데 급격한 변화의 환경 하에서는 목표의 변동을 요구할까 안 할까? 목표의 변동을 요구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MBO는 여러분들 목표가 변동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거기 6번에 끝에 따라서 유동적인 상황 하에서 그 MBO 유용성이 많은 제약받고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6번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날개에 보시면은 MBO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유용성이 커진다. O야 X야? X죠. 이것도 기출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봤으면 이제 MBO, PPB에서 모두의 관계로 왔는데 이건 나중에 배워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BO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나 내용들은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MBO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다. 이때 목표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화되고 계량화, 양적인 목표, 다수의 합의, 단기간에 설정 주간 목표. 갖고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MBO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이제 뭘 보냐? 자, 이제 챕터를 바꿔서 제2장의 정책 형성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걸 정책론이라 그러죠, 정책론. 우리가 보통 정책학을 얘기할 때는 제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장 자체는 그래서 여러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내가 10절까지인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게야. 그래서 하나하나 절이 다 중요합니다. 절을 하나하나 끌으면서 출제 빈치 형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책학의 기초 파트를 보겠는데 출제 포인트는 그 3번의 정책의 유형이야. 별표 3개가 나왔죠. A급이야, A급. 매년 문항의 형태가 1문항씩 등장하는 파트 정책 유형론입니다. 정책 유형론. 그만큼 출제 빈치 형태가 높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정책학의 본질에서 정책학이 무엇인가? 그 여러분들 의의부터 보겠는데 정책학, 정책과학 같은 말이야. 폴리시 사이언스란 말을 쓰는데 원어에서는 이걸 정책학이라고도 하고 정책과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행정학 그러면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이에요. 정치학은 정치를 연구하는 거고, 그럼 정책학은 뭘 연구하는 거야?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정책과학이란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걸 길게 쓴 거 외우지 마신 거 보자, 여러분들.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설명하고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정책 문제. 이 정책 문제는 정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대상을 얘기합니다. 뭐 환경 오염 문제, 공무원 부패 문제, 또 실업 문제, 또 팬데믹 문제, 양극화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게 바로 정책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와 관련성 있는 자료를 정책학에서 탐색을 하고 수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 이때 해석은 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 수집해가지고 정책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하는 그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을 정책학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정책학은 이제 라셀의 1951년도에 폴리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 사람의 여러분들 저서가 있어요. 이 저서로부터 정책학이 태동이 됩니다. 자, 근데 하나 이야기해. 50년대에 등장한 정책학은 사실 50년대 중반에 발달하지 못해. 그냥 50년대 초반에 태동으로 끝나. 그리고 6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정책학 자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발달은 60년대야. 자, 그럼 그 밑에 정책학의 목적과 특성을 보겠는데, 자, 일단은 정책학의 목적 보시면 거기 폴리시 오리엔테이션, 정책 지향이라고 번역을 하죠. 정책 지향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라셀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책학의 연구 목적을 정책 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구현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폴리시 오리엔테이션이 1951년도에 등장했고 여기에 근거하여 정책학의 목적과 정책학의 의미를 라셀이 얘기해. 그래서 1951년도를 정책학의 탄생 시점, 지금 얘기한 폴리시 오리엔테이션을 정책학의 탄생의 계기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라셀을 정책학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라셀을 정책학의 아버지, 뭐 정책학의 선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거기 이제 정책학의 목적을 다시 봐봐. 정책 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구현이라고 나오죠. 그럼 정책 과정의 합리성 제고란 말은 뭘까? 이 말은 정책 과정을 보다 바람직하게 함으로써 그런 말이에요. 정책 과정을 보다 바람직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자. 이걸 정책학의 연구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궁극 목적을 인간의 존엄성 구현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라셀은 자신의 정책학을 민주주의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했다? 민주주의 학문. 그러니까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라셀 정책학 민주주의 학문이라고 칭함. 민주주의 학문이라고 칭함. 민주주의 학문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민주주의 학문이라고 칭했다. 자, 그 말씀자 오른쪽에 정책과학의 특성, 라셀이 파악한 몇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나온 게 상황성이란 말 나왔죠. 이 상황성을 맥락성이나 아니면 역사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현재 어떤 정책이 등장했다는 것은 과거에 특정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책이 등장한 거 아니야? 등장한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정책이 등장해서 또 여러분 정책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또 미래를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그럼 정책학에서 연구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칸막이처럼 차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맥락이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학을 연구를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맥락성이야. 이걸 역사성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지향성은 여러분들 처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학은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문제지향성이고. 자, 세 번째, 다양성 나왔는데 이 다양성을 다른 말로 연합학문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정책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법이나 논리 방법은 인접학문에서부터 많은 것을 인용을 해.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뭐 계량 관련된 여러분들 계량 이론, 다양한 이론 자체를 여러분들 믹스해 가지고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다양성이라 그러죠. 이 다양성을 달리 얘기할 때는 연합학문적 성격회도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정책학에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궁극 목적으로 설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구현이라고 하는 규범성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정책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죠. 그래서 라셀이 파악한 정책학의 특성 4가지 형태 쭉 나왔습니다. 자, 들어올 건 보지 마시고 라셀 건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과거에 여러분들 지방직 경기도 개별 기출에서 나왔던 게 정책학의 특성을 묻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고, 뭘 집어넣냐면 동태성을 집어넣고 고르 문제가 나왔어. 거기 여러분들 라셀이 파악한 정책학의 특성에 동태성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어렵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인식을 안 하면 보통 틀려. 자, 일단은 여러분들 4가지 형태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넘쳐먹고 바로 한 장을 넘겨서, 자, 쌍가로 서볼의 정책 문제의 특성과 정책 구성 요소를 보겠는데, 자, 정책 문제는 정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실업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 팬데믹 문제, 남녀 여러분들 차별 문제, 그죠? 또 빈곤, 빈익빈 부익부 현상, 부의 양극화 현상, 이거 다 여러분들 해결할 과제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 정책 문제에 대해서 윌리엄 던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특성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모든 정책 문제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게 바로 상호 관련성이야. 여러분 이게 보자. 교통 문제하고 도로 문제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환경 문제와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환경 문제는 각종 여러분들 바이러스와 같은 세균성 질환을 야기할 위험성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건강 문제고. 그래서 모든 정책 문제를 얘기할 때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한 발음보다 상호 의존성이죠, 여러분들. 정책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주관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해야 하네. 이게 주관성이에요, 여러분들. 북핵 문제를 바라볼 때 현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이전에 이명박이라든가 박근혜가 바라봤던 관점은 같아 틀려. 달라요, 여러분들. 바이든이 바라보고 있는 북핵 문제하고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북핵 문제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책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라보는 사람의 주관에 달리 다르게 해석하다,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게 주관성이야. 여러분의 출제위원이야. 주관성을 객관성으로 바꾸는 문제를 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정책 문제는 여러분들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 바로 인공성이야.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공성, 인공성이란 말 나왔죠. 그다음에 동태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 행정학의 동태성은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이나믹해서 움직인다. 이게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얘기들은 이해관계의 충돌. 자, 여러분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기업체의 여러분들 장하고 아르바이트하는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여러분들. 고용주냐 피고용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해가 충돌된다고요, 여러분들. 최저임금. 그래서 최저임금 자체의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긍정보장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공약했던 게 최저임금제를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한테 표를 하나 던졌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야 하죠.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자체가 사람 쓸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동태성이란 말은 그 표현이고, 정책 문제는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서 밖에 안 바뀌어.
바뀝니다, 여러분들. 실업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었고, 경제 성장 문제가 중요한 때가 있고, 양극화 문제 해결 자체가 중요한 때가 있고, 이건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변동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책 문제는 진실성이 있어야 돼. 진실이 없는 것은 여러분 정책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동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야 부동산 문제야. 그럼 여러분들 그건 정책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책 문제는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이 내포되어야 합니다. 자, 시험 출제에서는 주관성을 객관성으로, 동태성을 정태성으로 바꿔놓고 정책 문제의 특성을 묻는 게 출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 봐서 그 밑에 정책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정책 목표, 정책 수단, 대상 집단, 결정 주체 나왔는데, 저로 자, 목수 대결. 목수 대결.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 정책 결정 주체 해가지고 목수 대결로 적어놓자. 자, 그거 적어놨으면 여러분들 그 3번째 정책 대상 집단 나온 거 봐. 이 정책 대상 집단은 2 집단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수혜자 집단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비용 부담 집단 2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뭐하고 뭐? 수혜자하고 비용 부담 집단 2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어떤 정책을 토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면, 자, 여기 보자. 좀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자체의 대상을 하위 소득 80%까지 한다. 그럴 때는 80%까지가 뭐가 되는 게야? 수혜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상위 20% 자체는 지원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비수혜자 집단, 오히려 그들 자체는 세금을 내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부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하여간에 비용 부담 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 있는 거예요. 정책을 토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가 있다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환경오염을 규제. 근데 오염을 야기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가 원래 벌금도 내야 되겠죠? 그죠? 과태료도 내야 되겠죠? 그 뭐가 되는 거야? 비용 부담 집단이 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수혜자 집단이 돼야 되겠죠. 정책은 하여간에 수혜자가 있고 비용 부담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그 4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 숙제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리할 게, 옆 페이지 보자. 옆 페이지. 자, 옆 페이지에 정책 수단에서 정부의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강제 혼합 자발 3가지 형태가 쭉 나오죠. 책마다 약간씩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가 통일돼서 일관되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학자에 따라서 책마다 수단의 형태를 달리 대응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솔직히 다 얘기하면 힘들고 몇 가지 형태만 좀 체킹하고 가져가세요. 자, 거기. 자, 일단은 그 강제적 수단 나온 거 봐. 박스에 정부의 직접적인 시행에다가 미칠. 이 정부의 직접적인 시행을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급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서비스의 직접적 공급, 재화의 직접 공급 몽땅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권위 들어가죠. 권위. 그 다음에 직접적 권력 나왔죠. 규제 해놓고 화살표 해놓고 적어라. 경제적 규제 동그라미. 그리고 콤마 사회적 규제 X라고 적어라. 사회적 규제 X. 그리고 사회적 규제에다가 화살표 놓고 혼합적 수단에 적어라. 혼합적 수단. 그러니까 규제도 지금 나눠서 얘기한다고. 경제 규제를 얘기할 때는 정부의 관여가 큰 강제력이 아주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 사회적 규제는 여러분들 혼합의 형태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3번에 살로몬이 파악한 적수단별 영역에 보시면은 직접성 낮다는 것은 여러분들 강제성이 낮다 그 표현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 나왔죠? 중간에 사회적 규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이 중간 자체가 위에서 파악한 혼합적 수단과 관련된 얘기야. 그리고 하단에 높다 보시면 경제적 규제 3번째 칸에 나와. 3번째 줄이 나오죠?
이건 이제 위에서 얘기한 강제랑 관련되는 게야. 그래서 여러분들 규제라고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강제로 보지만 경제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를 구분할 때는 경제 규제는 강제로 보고 사회적 규제는 혼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올라가서 허가, 공기업다, 강제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제에 관한 내용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혼합에서 볼 것은 보조금, 조세 감면, 보조금, 조세 감면. 그거만 좀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발은 민간이 스스로 한다. 그러면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강제 혼합은 약간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만 좀 가져가세요. 다른 거 보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만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 보자. 그래서 일단은 정책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학습을 했고, 자, 이번에 정책의 우리 이제 정책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개념은 암기하지 말라 그랬죠. 한번 읽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정책이라는 거 보자. 일단은 정책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냐? 정부가 만들겠죠. 그래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산출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지는. 그다음에 정부에서 만들어진 건 권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기서 권위 있다는 것은 두 가지야. 화살표. 강제성 플러스 정당성. 강제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을 여기서는 권위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강제성을 띠는 성격이 있고 그리고 정당성을 띱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정당성을 띠야 안 띄요? 띄죠. 이래 정당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자, 제가 방금 전에 권위 있는 두 가지 형태 강제성 이 강제성을 구성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따라 정당성 정당성은 정책은 보통 여러분들 정책은 보통 법률의 형태, 법규의 형태로 많이 표현이 돼. 그래서 이 법규의 형태, 법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위법이 아니죠. 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왜? 정책은 보통 법규의 형태로 많이 표현됩니다. 자, 권위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동 노선이나 여러분들 대안을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얘기했더니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동태적 과정을 얘기했던 서로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충돌 대립되고 서로 여러분들 대화도 하고 타협도 안 해. 자, 제3차 재난지원금만 국회에서 봐봐. 여러분들 여당 야당 입장이 틀려 안 틀려?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또 여당하고 정부하고도 틀려. 정부 자체를 얘기할 때는 소득 상위 80%가 아니라 전체를 다 주자고 얘기했고, 여당에서는 정부는 여러분들 안 된다. 80%까지만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야당은 또 야당 입장이 틀린 거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대립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타협이 돼서 여러분들 제3차 재난지원금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이게 다 이제 동태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개념 그렇게 이해해서 가져가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얘기한 정책의 특성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정책이라 했죠. 목표 지향성.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여러분들 지향하는 게 정책입니다. 정책 자체를 집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강제성과 구성력 내포되어 있고, 자, 3번에 복합성에다가 밑줄. 이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정책에 반영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책에. 제3차 지원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부라든가 여당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의견들이 다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조정 타협되면서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안 된 게. 된 거지. 이게 바로 복합성이에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야. 복합성을 여러분들 단순성으로 바꾸면 O가 돼, X가 돼. X가 돼야지 복합성이 맞죠, 여러분들. 정책은 여러분 당연히 가치나 기운이 내거든요. 정책은 여러분들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규범성, 가치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성이란 말이 나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부 내부의 문제 보자는 바깥에 있는 환경 문제.
실업 문제, 부동산 침체 문제, 팬데믹 문제, 이거 몽땅 다 여러분들 행정부 안의 문제야, 바깥의 문제야? 바깥의 문제야, 여러분.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문제지. 바깥을 여러분들 관찰하는 것을 고시라 그래, 미시라 그래? 여러분들, 야, 너는 시각이 너무 미시적이야 할 때는 여러분 하나만 보는 게 앞만 보는 게야. 근데 거시를 얘기할 때는 저 바깥의 환경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런 걸 거시라 그래. 그래서 거시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시성. 알았습니까? 또 포괄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정책 안에는 세부 결정, 계획, 법규가 다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걸 다 포괄하고 있는 게야. 이 바로 포괄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5번 나온 거 보자. 정책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침으로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다, 밑줄 하지 않겠다, 의사표기야. 그러니까 하겠다, 하지 않겠다,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겠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겠다는 것을 자기, 하지 않겠다를 부작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부작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하나 유의할 게 그 날개에 보시면은 정책은 목표 지향성과 수단 지향성의 성격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그 편도 맞아. 그건 노하준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가 얘기한 거다. 여기 보자. 목표 지향성은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목표 지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정책 아니야. 수단 지향성은 최선의 수단을 선택을 해야 하네. 이야기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게 정책 아니야. 이게 바로 수단 지향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목표 지향성, 수단 지향성 몽땅 다 맞는 페이지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정책 이용 파트부터 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